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그 3세기에 요령성의 요하유역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초기 고구려식 고분군, 우리가 흔히 고구려식 적석총 또는 고구려식 돌무지 부도회라고 합니다. 그 요하유역 중심으로 펼쳐 있는 고분군이 왜 한반도의 중앙에 있는 한강유역에 출현하느냐? 북한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남한에서도 금강유역이라 이런 쪽은 없어요. 오로지 한강유역에만 나타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현재 그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시리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번 더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신라 본기를 보면은 신라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신라의 가장 큰 적은 왜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백제의 가장 큰 적은 말갈입니다. 그 말갈이 백제 본기에 크게 세 차례 출연합니다. 세 차례 출연하는데 어떻게 출연하는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말갈의 1차 출연기는 백제가 건국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려의 그 왕통이 바뀔 때까지입니다. 고구려의 해시왕통이 물러나고 고시왕통에 들어서고 최초의 고시왕인 태조대왕이 남쪽 바다를 장기 순행하기 직전에 그 백제에 대한 말갈의 공격이 사라집니다. 2세기 초에요. 그래서 말갈의 1차 출현기는 백제의 건국부터 2세기 초까지입니다. 백제 본기로 보면 기루왕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갈의 2차 출현기, 2차 출현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3세기 초에 그 공손씨가 대방군을 설치해요. 공손씨가 대방군을 설치하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 말갈이 대거 출연해요. 이 말갈의 2차 출연입니다. 이게 말갈의 2차 출연은 1차 출연과 조금 다른 게 있는데 1차 출연은 말갈이 공격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2차 출연하는 말갈은 난민, 피난민의 형태를 보여줘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세기 말 백제 진사왕 이후, 그러니까 고구려 그 광개토대왕과 이 백제 사이의 전쟁이 계속될 때 시작돼 그 무렵에 다시 말갈이 출현하는데 이걸 우리가 말갈의 3차 출현기도 합니다. 3차 출현기의 말갈도 공격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차와 3차는 공격군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석촌동 고분군이 출현하는 2차에는 말갈이 난민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삼국사기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갈은 고구려의 우호 세력, 고구려와 아주 가까운 신현 세력으로 나오는데 이 말갈은 고구려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갈에 대한 의문점을 정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삼국시대에는 성이 귀족들만 있어요. 지금처럼 일반인이 다 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귀족들만 성이 있었는데, 말갈도 과연 성이 있었을까? 이겁니다. 말갈의 지배층이라든가. 말갈이 성이 있었다면 그 성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구려 성씨와는 차이가 어떻게 났을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는 전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조상씨를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어요. 조상씨를 제사 지내는데 말갈도 과연 조상씨를 제사 지냈을까? 궁금합니다. 말갈이 만약에 제사를 지냈다면 그들의 조상씨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갈이라는 존재의 뿌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조상씨로 제사 지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고구려인은 활을 잘 썼습니다. 활. 우리가 말하는 주몽, 추모, 이게 전부 다 활 잘 쏜다는 뜻입니다. 과연 말갈인들도 그러면 활을 잘 쐈을까? 이 궁금한 거예요. 과연 말갈인도 활 잘 쏜다는 기록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 그 다음에 고구려 벽화를 보면 고구려인들은 말을 잘 탑니다. 말갈인도 과연 말을 잘 탔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추정을 합니다. 말갈이 군사조직이니까, 군사조직이면 기병대를 운영하고, 그러면 말갈도 말을 잘 탔지 않았을까? 근데 구체적으로 이 말갈군이 어느 정도로 그 기병을 운영했는지, 이에 대한 그 기록을 보고 싶어요. 이 고구려 벽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구려인들은 이 붓과 피리를 써요. 붓과 뭐 행진하는데 붓과 피리를 쓰는데 말갈인들도 과연 붓과 피리를 썼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를 대표하는 건 언어예요. 말입니다. 말갈인들은 과연 어떤 언어를 썼을까? 말갈인의 언어는 고구려인들의 언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말갈인들이 물론 의복이라든가 음식 문화라든가 의식주가 다 궁금해요. 그런데 특히 말갈인들의 언어가 우리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말갈은 이제 고구려의 의세를 하는데 고구려가 의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말갈군이 고구려를 도운 기록은 없을까? 구체적으로 중국 기록에 말갈이 출현하기 전입니다. 중국 기록에는 5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출현해요.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위나라 관구검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말갈은 고구려를 도왔을까? 뭐 그런 겁니다. 과연 존재한다면 만약에 고구려가 위기에 빠졌겠으면 말갈을 도왔겠죠. 그런데 그런 뭐 기록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항상 궁금하게 하는 게 이 어떤 지방 세력이나 변방, 자기 변방에 있는 세력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면 이게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말갈이 고구려와 전쟁은 기록은 없을까 이겁니다. 반대로 말갈이 고구려의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고 고구려의 지시를 벗어나서 오히려 말갈이 고구려에 대항한 기록은 없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문화학원은 삼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고유묘제라는 것을 가져요. 말갈도 고유묘제가 있었을까? 말갈의 고유묘제가 있었으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은 고구려 고유묘제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런 겁니다. 다음에 말갈도 과연 정치제도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말갈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을까? 국가라면 좀 이상하지만 사회를 운영했을까? 말갈의 통치 구조는 어떤 제도였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강력한 제도에서 나옵니다. 강력한 제도는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단순히 뭐 무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군사력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력도 포함하는 겁니다. 경제력 없는 군사력이라 정말 그 사상누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말갈은 고구려 주변에 다 있는데 말갈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 말갈 중심지. 예를 들면 말갈 제국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수도는 어디였을까? 이런 겁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또 거기 궁금한 거. 이 삼국이 각각 자기 역사를 남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 역사를 남기고 말갈인 스스로 기록한 자신들의 기록은 없을까 이겁니다. 예를 들면 말갈 봉기 같은 거, 말갈 봉기 같은 거 있으면 말갈인들 스스로 기록을 남긴 거죠. 이 세상에 말갈인 스스로가 남긴 기록은 없을까? 그러면 좀 더 신뢰가 높겠죠. 말갈인 스스로 기록한 것이라면.
마지막입니다. 그 말가린들이 후예들은 어디 있을까? 오늘날 삼국사에 나오는 말가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말가르 후예들은 오늘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 말갈이 한국사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에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 말가린들이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가리 2차 출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가리 2차 출연기라는 것은 백제 초고왕과 구수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초에 해당하는 약 60년, 70년 정도 해당해요. 그 기간에 말갈이 출연하는 겁니다. 초고왕 후반대에서 구수왕대 말갈이 출연해요. 네. 초고왕대와 구수왕대 앞으로 이제 초고왕부터 백제본기를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읽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2세기 중반에서 3세기 초에 이르는 초고왕과 구수왕 시대는 신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아달라 이사금, 벌유 이사금, 네 이사금 시대예요. 즉 박씨에서 석씨로 왕통이 교체되는 무렵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60년대의 한반도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은 거기 변진한조가 있어요. 삼국지 동의전의 변진한조를 보면은 변진한 지역에 26개의 소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4개는 변진한 체제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 두 나라 사로국과 우유국. 사로국은 이제 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유국은 현재 울릉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두 나라는 260년대 그 무렵에 변진한 체제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26국이 있었는데 사로국과 우유국 또는 우중국이라고도 해요. 있기도 하는데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24국이 변진한 체제에 들었는데 이 변진한 체제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지 동의전은 결과만 나오는 겁니다. 결과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전에 물론 만들어졌겠죠. 변진한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 안 나와요. 그러면 변진한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뭘 보고하느냐? 바로 삼국사기를 보고합니다. 그 이유는 초고왕 시대와 구수왕 시대의 변진한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 시기가 신라의 아달라, 벌유, 네이사금으로 박씨에서 석씨로 왕통이 교체된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백제본기와 신라본기를 쭉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삼국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변진한 체제가 완성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건데 그 변진한 체제의 완성과 그 해체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진한 체제가 진안이 먼저 통합됩니다. 백제 진왕에 먼저 통합돼요. 진안이. 그리고 그러니까 2세기 중후반에 진안이 먼저 통합되고 사로국 빼고 신라 빼고 변한 지역은 3세기 초에 백제 통합이 됩니다. 그 가야 7국이 227년 그 내해 32년입니다. 내해 32년 봄에 진화에게 멸망하면서 이제 그 변진한 체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멸망은 가야 7국은 일본서기 신공황후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서기 신공황후조가 바로 내이사금 32년조예요. 30년조에 아주 그 전후에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가야 7국 중에 임나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가는 삼국사기를 보면 알아요. 임나가야가 먼저 멸망해요. 백제에게. 임나가야는 가야 지역과 외국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교통로가 있습니다. 교통의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임나가야를 먼저 백제 진왕이 정복한 다음에 가야 7국을 정복해요. 그 삼국사기를 보면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227년에
삼국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변진한 체제가 딱 끝납니다. 내이상 32년에. 그리고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0년에 진왕이, 백제 진왕이 그 가야 칠국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운 외여왕 비미호에게 칠지도를 보내요. 이게 뭡니까? 그 여러 외소국들 중에 네가 왕이다. 그리고 외왕으로 책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미호가 그 변진한 체제에서 변한지역 가야 칠국을 백제가 정복하는데 그 여러 외소국을 데려가요. 외소국을 군대를 동원한 대가로 이제 외왕 책봉을 받는 거예요. 230년에. 그 비미호는 230년에 진왕, 백제 진왕으로부터 외왕 책봉을 받고 나니까 그걸 기반으로 8년 후인 238년에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인 위나라로부터 다시 책봉을 받아요. 그게 이른바 친위외왕, 비미호의 친위외왕 책봉입니다. 이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위나라로부터 먼저 책봉을 받았으면은 백제 진왕으로 책봉을 받을 필요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먼저 230년에 백제 진왕으로부터 칠지도를 통해 책봉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238년에 위나라에서 친위외왕 책봉을 받는 겁니다. 227년에 가야 칠국이 멸망했는데 책봉은 230년에 3년 후에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백제의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왕권이 진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30년에 새로운 진왕이 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왕은 즉위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공립이 돼야 해요. 막 즉위를 했기 때문에 아직 공립이 안 됐어요. 진왕이 공립이 안 되면 대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백제왕을 칭할 수가 없어요. 진왕으로 공립이 되기 전까지는 백제 왕세자를 칭해야 됩니다. 즉위한 다음에 공립이 된 다음에 세자자를 떼고 대외적으로 백제 왕을 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왕이 230년에 막 즉위했기 때문에 아직 공립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지도에는 백제 왕이라고 쓸 수가 없고 백제 왕세자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 삼국사기는 그 진왕이 백제 진왕이 진안 지역을 통합하는데 마한 지역의 여러 군대를 동원해요. 여러 소국 군대를 동원하는데 삼국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원은 여러 소국들 기록을 전부 지워버리고 딱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게 마한 지역에서도 한강 지역에서 있는 소국 하나의 기록만 남겨놨어요. 그것이 바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들어와 있는 초고왕과 구수왕 기록이에요. 신라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만 공격을 받은 게 아니고 신라 주변에 있는 진안의 여러 나라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 몇 나라가 받았느냐면 사로국 외에 6나라가 받았어요. 6나라가 물론 이제 그 신라와 연합하기도 하고 경쟁이 됐지만 진안지역 국가들이. 그런데 그 신라를 제외한 나머지 6국 기록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삼국사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백제에 통합된 진안 지역 6나라 이름이 삼국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진안 국가 이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백제 진왕은 진안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둘로 분할해요. 국가를 둘로 분할하고 국명을 변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동의전의 변진안조에는 국명이 변경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변경 전의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변경 전의 이름이 뭡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신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그 진안 지역과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변경 전의 이름이 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 삼국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변진안 체제가 완성이 된 것이 227년입니다. 그러면 그 변진안 체제가 언제 해체가 되느냐,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변진안 체제가 해체되는 것은 이제 5세기 초예요. 5세기 초인데 변진안 체제가 해체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신라가 변진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298년에 변진안에 들어갔다가 344년에 변진안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약 50년 가까이 변진안에 들어가게 되고 시기적으로는 기림 이사금과 흐레 이사금의 시기입니다.
신라가 중간에 변진환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것이 있었고, 변진환이 해체되는 것은 백제 전지왕 3년, 백제 전지왕 3년 봄 2월에 보면은 삼국사기의 부여시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여신이라는 부여시가 등장해가지고 곧 정권을 잡고 부의신왕으로 해시왕조가 끝나고 비왕부터 부여시 왕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부여시 왕조가 시작되는 첫 인물은 여신이 나오는 그 전지왕 3년이 서기 407년입니다. 407년에 변진환 체제가 해체가 되는 겁니다. 왜 서기 407년에 변진환 체제가 해체되느냐? 이때가 영락 17년입니다. 영락 17년에 고구려군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변진환 체제가 해체되는 거예요. 영락 16년 겨울에 그 한반도 남부의 강이 얼 때 일제히 고구려군이 남하를 해요. 고구려 5만 대군이. 그래서 영락 17년 봄 1월에 남해안 변진환 지역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인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해안으로 생각할게요. 변진환 지역의 핵심부에서 고구려군과 이제 백제군 사이에 대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고구려군이 승리함으로써 변진환 체제가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한 체제가 해체된 것은 396년, 변진환 체제가 되어진 것은 좀 더 약 10년 뒤인 407년에 해체가 돼요. 광개토왕 비문에 영락 17년도에 전쟁 상대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외입니다. 전쟁 상태는 외병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외군이나 외적 등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삼국유사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네. 이 김해가야, 우리가 남가야로 이제 김해가야 왕력이 227년에 끊깁니다. 그리고 407년이면 180년이요. 180년 동안 왕통이 없다가 407년에 변진환 체제가 해체되면서 그 내부에 들어있던 과거 가야 제국들이 일제히 제거가 돼요. 일제히 되는데 남가야는 407년에 좌지왕에 의해서 재건국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07년, 영락 17년이 바로 가야 국가들이 재건국한 연도예요. 또한 407년은 일본서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백제라는 나라는 왕족과 왕비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왕족은 금강유역에 있었고, 왕비족은 당시 한강유역에 있었어요. 왕비족이 바로 삼국사기 백제예요. 왕비족이 4세기 이후에 삼국사기 백제가 왕비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과 왕비족으로 결합하는데, 왕족은 왕을 우리가 백제왕이라고 하고, 왕비족의 왕을 마한왕이라고 합니다. 마한 지역에서 최강국의 왕이기 때문에 마한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왕과 마한왕 사이는 서로 사등관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396년에 금강유역에 있던 백제왕이 일본 열도로 천도해서 외왕이 되고, 그 한강유역의 왕비족이 이제 그 백제 왕비족이 한반도 나머지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본 열도로 천도원 진왕 국가는 진왕제를 유지할 수 있냐 없느냐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왕족과 왕비족 관계가 이어지냐 이어지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407년 2월에 일본성이 누굽니까? 일본성이 응신천왕 39년입니다. 407년이 응신천왕 39년 봄 2월에 백제 왕실 여인들이 이제 변진환이 해체되니까 더 이상 국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변진환 해체 후에 봄 2월에 백제 왕실 여인들이 외국으로 가요. 일본 열도로 가면서 이들이 왕비를 공급해서 5세기에 일본 열도의 외국이 진왕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진왕제가 일본 열도로 가서도 지속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본기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 있는 외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 있는 외는 전혀 다릅니다. 백제본기에 나와 있는 외는 백제의 일파고, 신라본기에 나와 있는 외는 가야의 일파예요. 나중에 이제 임나가야 사올 때 신라본기 외를 자세히 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왕족 왕비족의 유지가 되는데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은 제가 5세기 7대왕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응신부터 응야까지예요. 5세기 7대왕이 약 80년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백제의 외국 천독이, 일본절도 천독이 해당하는 왕이 7명이 됩니다. 그 7명 중에서 응신과 인덕에 한해서만 백제본기가 주기와 토유 등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응신과 인덕에 대해서는. 왜 응신과 인덕만 그렇게 상세히 기록해야 되냐? 그 이유는 그때까지 왕족과 왕비족의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이에요. 응신과 인덕 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부터는 왕족 왕비족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때문에 407년이 이 변진한 체제가 해체된 시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백제사에서 그 2세기 중반에서 3세기 초에 해당하는 초고왕과 구수왕의 시대를 할 겁니다. 네, 초고왕과 구수왕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전 시대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 혼동스럽습니다. 이거 그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왕과 구수왕의 시대가 나타나기 전인 백제 건국을 잠깐 복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백제사를 시작할 것인가. 그런데 후한서와 삼국지에 나와 있는 백제의 건국 과정을 따라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후한서와 삼국지는 백제의 건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2세기 말에 그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할 때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다음처럼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만조선은 요하유역에 있었고 준왕조선은 대동강유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무제가 공격한 것은 이 요하유역의 유만조선입니까? 대동강유역의 준왕조선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요하유역의 유만조선입니다. 본래 준왕조선도 요하유역에 있었어요. 그러다 유만 세력에 밀려가지고 그 한반도 북부로 들어간 것이고, 그 한의 땅에 들어오면서 그 대동강유역에서 한왕 체제를 출범시킵니다. 이것이 준왕조선입니다. 그러면 유만조선과 준왕조선 중에 단군을 숭배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옵니다. 동천왕이 위나라와 전쟁 직후에 지금의 대동강유역의 평양으로 천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인 그 왕험의 지역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래 단군을 숭상하던 곳은 준왕조선입니다. 준왕조선이 요하유역에서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한 다음에도 단군의 사당을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만조선이 한무제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지금의 요하유역 부근에 한나라 사군이 설치가 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한반도 북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낭랑인들도 낭랑군이 건설되니까 대규모로 한반도 북부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 있던 준왕조선, 한왕 체제를 가진 준왕조선은 남한하게 돼요. 그래서 한이 남으로 이동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한이라고 합니다. 마나 모나 같은 계열의 이름인데 순수한 우리말로 남쪽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을 마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준왕조선이 이 한강역과 그 다음에 금강역으로 계속 남하를 하게 돼요. 네, 그 준왕조선이 남하를 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고구려의 왕권 투쟁에서 밀려있는 집단들이 이 바레만 유역에서 배를 타고 그 대선단을 이루고 지금의 아산만, 금강유역에 해당하는 아산만으로 계속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레만에서 배를 타고 아산만으로 계속 들어온 세력들이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그 마한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 마한의 한왕 체제를 종식시키고 진왕 체제를 출범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백제의 건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인 비류는 지금의 금강유역에 남고 동생인 온조가 한강유역으로 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형인 이 비류가 미추홀의 국가를 건국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추국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하기 좋은 목지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류는 목지국의 건국자이면서 목지국 초대 진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지국 건국이 곧 백제의 건국입니다. 삼국사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왕 체제가 진왕 체제로 바뀌는가, 즉 마한에서 백제로 변하는 그 과정을 아주 온조왕조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강유역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간 온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삼국사기에 잘 설명했어요. 한강유역으로 올라가 한강유역 전체를 장악을 합니다. 전체를 장악해서 지금의 강원도 춘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웅천,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황해바다 강원도까지 해서 아주 북쪽으로는 임진강 정도 상당히 큰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제라는 나라는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여에서 온 제도인데 공립이 돼요. 공립은 뭐냐면 왕이 주변에 가장 강력한 세력과 혼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것이 주변 소국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면은 자신의 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온조왕 이후에 삼로왕 시대, 우리가 삼로왕 시대 하면 다루왕, 기루왕, 게루왕입니다. 삼로왕 시대에 약 140년 동안에 왕들은 많이 있었는데 단 3명만이 공립에 성공합니다. 다루왕, 기루왕, 게루왕 3명밖에 성공을 못해요. 저쪽 남쪽에 있는 그 비류가 세운 목지국은 계속 그 공립이 돼가지고 국가가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되는데, 한강유역으로 간 온조를 따른 그 그룹은 이제 공립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삼로왕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점점 쇠퇴해지고 이제 주변국들을 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국가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삼로왕 시대의 마지막이 이 게루왕인데, 게루왕 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게루왕 후반기를 통치하던 왕이 공립이 돼야 되는데 이 공립이 안 됩니다. 공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제왕을 칭할 수가 없어요. 백제왕을 칭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기루왕 때 신라의 지마이사함과 혼인을 했습니다. 신라의 지마이사함과 혼인해서 백제왕으로 공립이 된 적이 있어요. 백제왕을 칭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신라와 혼인해가지고 신라 왕실과 혼인해서 이제 백제왕으로 공립하려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삼로왕 시대에서 국력이 점점 축소가 돼가지고 나라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아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게루왕쯤 될 때는 그 신라와 게루왕과 백제 사이에 국력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혼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루왕 후반기를 통치하던 왕이 그 신라 지배층인 길선의 딸을 왕비로 데려갑니다. 그렇지만 그 아달라이 사금의 신라가 친백제 정책을 씁니까? 혼인동맹이 안 돼요. 그래서 길선이 모발을 하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면 실패해서 다시 실패하니까 그 게루왕은 백제로 달아나게 되죠. 그리고 게루왕은 죽고 그 다음에 초고왕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초고왕의 시대가 열렸을 쯤에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기냐면은, 초고왕의 백제는 이제 주변국이 누구도 신민이 안 돼요. 공립이 안 되니까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강변에는 여러 만소국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왕의 백제는 이제 추정이지만 인구는 한 10만 정도, 군사력은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로 봅니다. 나중에 초고왕 이제 그 신라를 공격하는 거 보면 되지만 군대가 뭐 많아야 1,000명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신라는 어떠느냐? 신라는 점점 커져가지고 아달라 이사금 정도 될 때는 거의 뭐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동원 가능한 군대가 한 2, 3만 정도 되는 진한지역의 최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제와 삼국사기 백제와 아달라 이사금 신라는 격이 안 맞는 국가가 된 거예요. 혼인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고왕 시대가 이제 다다른 거예요. 초고왕 시대. 그러니까 초고왕 시대가 딱 되면은 초고왕의 백제는 인구가 10만, 아달라이 사금의 신라는 인구가 100만, 10배 정도 큰 나라예요. 서로 간에 격이 다른 거지, 비교하면 돼요. 그리고 초고왕이 즉위한 다음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한 80년 정도 신라와 백제 사이에 전쟁이 없었어요. 협력이 시작되다가 초고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인구 10만 되는 나라가 어떻게 인구 100만 되는 나라를 공격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초고왕조를 보면 초고왕 구성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신라를 공격합니다. 일방적으로 신라를 공격해요. 인구 10만 되는 나라가 인구 100만 되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공격합니다. 역사학이란 그래서 상식에 입각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백제는 초고왕의 백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제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세포 중에 하나, 지방세력 하나가 초고왕의 백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왕의 백제,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 나라가 한강유역, 금강유역이 아주 수십 개 있는 겁니다. 그 수십 개 국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100만 정도 되는 신라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백제의 담로제, 그 담로제는 뭐 6세기 불행왕 때 생긴 것이냐? 아니다. 뭐 5세기에 생긴 것이다. 아니다. 뭐 4세기에 뭐 근초고왕 때 담로제가 생겼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틀렸습니다. 담로제라는 것은 소국과 소국 사이에 혼인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백제의 건국 과정입니다. 백제는 소국과 소국의 혼인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팽창되고. 그러니까 담로제가 곧 백제의 시작이에요. 백제의 건국과 함께 담로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로제에 관해서 소국과 소국 혼인인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소국과 소국의 혼인은 그러니까 삼한지역, 한반도 중부 이하 삼한지역에서 소국과 소국 혼인은 반드시 어느 계절에 합니까? 봄에 결혼을 하는 것이 관습했어요. 그래서 신라본기나 백제본기를 보면 소국 간의 친선 사시는 항상 언제 교환합니까? 봄에 교환합니다. 봄이 혼인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라본기를 보면은 그 외가 많이 나오는데 가야 기록보다 2배 이상 돼요. 신라가 가야보다 외를 훨씬 많이 만납니다. 2배 이상 많이 만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실제로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보다 외가 신라로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신라와 외 사이에 그 친선 사실은 언제 교환합니까? 봄에 결혼합니다. 봄에 교환하죠. 그 다음에 혼인은 언제 합니까? 봄에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신라본기에 나오는 외가 그 삼한소국, 삼국지 동의제에 나와 있는 변진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초고왕 1년부터 시작해서 초고왕 1년, 2년제 쭉 읽을 것인데 초고왕조를 보면 근초고왕과 비슷한 게 있어요. 앞에 한 20년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빈 기록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인가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다음 시간에 초고왕과 구수왕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